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 인싸 두 분이죠. 지난번 제가 두 분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언론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만 적중을 지난 6월 3일 대선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42%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는 41.15%,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8.34%를 받았습니다. 그럼 광명에서는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를 해서 어떤 득표의 차이가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번 그 가벌 지역의 득표율을 20대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떤 수치가 있나요? 우선 이제 선거 인수가 좀 차이가 좀 나는 게 네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선거 인수는 줄었어요. 네네. 지난번에 투표율이 80.3%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83.38%라 실제로 투표한 인원은 4,916명이 늘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한 구역이 광명 1동이 한 3,300명이 늘었고, 네네. 10구역이 입주한 광명 6동이 1,000명 정도 늘었고, 네네. 14, 15구역이 입주한 광명 7동이 3,182명, 지난번 선거에 반영이 안 됐던 철산 3동이 한 1,949명이 증가를 했고, 네. 줄어든 감소된 지역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12구역이 광명 4동이 4,300명, 네네. 그리고 철산 4동이 3,890명, 9구역인 광명 5동이 한 908명, 구름산 지구로 인해서 소화 1동이 1,381명, 소화 2동이 2,025명이 감소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비해서 투표 인수는 4,000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선거 인수는 24만 7천 명에서 24만 4천 명으로 약 한 네네. 3천 명 정도가 줄었고, 네네. 투표를 하신 분들은 19만 8천 명에서 20만 3천 3천 명이라서 4,900명, 약 5천 명 정도가 네네네네.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네. 득표율을 가벌 지역에서 좀 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난 그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어떤 차이가 있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만 따진다고 하면 지난번에는 51.55에서 50.9%로 0.6% 감소를 했고, 네네. 광명을은 53.13%에서 50.6%로 0.5% 정도 득표율이 낮았죠. 낮았죠. 네. 네네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은 수치는 좀 줄었는데 20대는 양자 대결이고, 양자 대결이고. 이번에는 이제 3자 대결이었기 때문에 수치가 의미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지난 20대 대선과 그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 이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좀 알아보기 위한 부분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또 새로 입주를 하는 1구역, 4구역, 8구단지 네네. 쪽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의 변화가 변화가 있을 있죠. 거라고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대하고 21대하고 네네. 그 사이에 네네. 이주된 지역도 꽤 되고, 네. 또 입주한 데도 꽤 되는데 득표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들어오고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치상으로는 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네. 지방선거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이 되죠. 21대 대선 득표를 보니 학원동 지역만 김문수 후보가 이겼고, 광명 1동부터 시작해서 일직동까지 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죠. 김문수 후보를 네네네.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표심이나 김문수 후보 지지했던 표심을 합치면 민주당 그 표와 큰 차이가 없어요. 네네. 그 옛날에 지방선거 했을 때는 막 15%, 10% 이상 벌어졌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번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상당히 표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네. 요번 대통령 선거 때는 이 두 표를 합치면 5% 이상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에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좀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쨌든 뭐 양자 구도가 될 것이고, 그럼 이런 추세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한 네네. 그렇게 지형일 되겠죠. 거고, 네.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보다 더 높아지면 높아질지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후보 간의 싸움이 되겠죠. 그럼 뭐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그렇죠. 국가대표가 되기만 하면 단체적 금메달이 뭐 확실시 되니 집안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좀 딱 대선 끝나자마자 벌써부터 차기 시장이나 시연 누가 나오고 있다 좀 꿈틀꿈틀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게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현 시장 P씨, 또 J씨, JC. 그리고 K씨. 압도적으로 이제 이 세 분 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장님이 최근에 J씨를 만나고 와서 A씨도 있죠. A씨. 아, A씨요?
A씨죠 그냥. 그냥 유력 후보는 현 시장인 박성원 시장, 강신성 그럼요. 또 예, 위원장, 조윤재 보좌관. 네. 안정환 위원도 있고. 이 양반은 그 자천이고 타천으로 얘기를 해서 가장 강력하게 뭐 거론되는 후보는 이 세 분인 것 같고 그렇죠. 안승환 의원은 흠결이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땐 도연으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그 드는데. 유튜브에서 워낙 그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아, 해줘서 네네. 그 효과가 또 많이 네네. 작용을 할 것 같다는 네네. 생각도 들죠. 그 다른 건 다 모르고 안승환 씨는 시의원이구나 뭐 이 정도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시는 분이 강신성 위원장. 네네네. 이제 김민석 그 국무총리 강신성 위원장 후견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 않냐라는 얘기 때문에 강신성 위원장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달 13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해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네네. 그리고 곧 대표 경선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지기는 해요. 대표로는 거론되는 사람이 박찬대하고 정청래거든요. 그럼 이제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알다시피 우리 이모경 의원의 후견인인데 그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안성환 의원도 유리한 고지가 되지 않겠냐. 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것도 일부에서는 또 뭐냐면 김남희 의원이 경기도 공심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심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영향이 얼마나 하는 거고 저는 아까 이제 강신성 전 위원장도 뜨겠지만 총선 과정에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렸잖아요. 과연 저 김남희 의원하고 강신성 이분하고 그 갈등의 앙금을 풀었는지가 궁금해요. 아 김남희 의원이 뭐 두 팔 들고 쌍도 두고 반대하는데 아무리 국무총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시장 선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고을 사또 뽑는데 중앙에서 뭐가 감나라 대치나라 맞아요.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요. 근데 저는 이번 내년 지방선거는 누가 그 중앙과의 연줄이 더 강하냐 파워 게임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의 어떤 결과물이 내년 그 시장 후보로 결정되지 네, 않나라고 네, 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박성광 시장도 지난 그 선거할 때 유일하게 컷오프된 분 중에서 살아남았.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중앙 인맥이 있어서 그렇죠. 살아남은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강기성 위원장도 김석이라는 든든한 큰 뒷배. 뒷배가 있고요. 조윤재 이분도 보좌관 생활을 통해서 그렇죠. 중앙의 정치인들과 엄청난 많은 인맥을 인맥이 쌓았다라고 있죠. 예, 해서 강력한 자신감을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경선의 의미가 저는 별로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2018년도 이후부터는 광명시의 시장 경선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봐져요. 네. 그러니까 누가 힘이 더 크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쪽 지역 위원장의 이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중앙에서도 네. 어쨌든 중앙의 힘이라고 하는 게 김남희 의원이나 이모경 의원이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그렇죠. 그거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명에서 보는 시각하고 중앙에서 광명을 보는 시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내려올지는 또 누가 결정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지금 유원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가 어느 정도 일치가 있는 게 이모경 의원이 추천하는 인물, 김남희 의원이 추천하는 인물 두 사람이 경선을 하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중앙당에서 내려오고 중앙에서 바꿔버리면 전혀 그 국회의원의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할 거로 좀 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이런 판에서 예상과 예측을 하는 거는 의미가 그렇죠.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거론한 이 세 분 넓게 포함시키면은 네 명. 안성환 의원까지 포함시키면 이 네 분의 어떤 중앙 인맥의 파워 게임의 그렇죠, 결과물이 그렇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갑에서 한 명 추천, 을에서 추천 이렇게 경선하는 게 사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도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지는 그런 판은 가지 않을 것 같고 뭐 중앙에서 이제 누가 더 힘이 세면 거기서 그 양반으로 이제 꼽겠죠. 자, 오늘은 저희가 이번 대선과 20대 대선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봤는데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 남은 지방선거를 예상이나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지만 좀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민주당 국한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10월쯤에 내년 시장 후보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방송을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